청와대 주인이 바뀌면서 증시는 탄력을 받고 정책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또 주력 공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실제로 공약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나 토큰 증권 제도와 같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개념은 바로 디지털 자산입니다. 도대체 디지털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디지털의 형태로 존재하고 가치를 지닌 자산을 의미하는 게 바로 디지털 자산입니다. 자산의 종류로는 증권형 토큰 STO, 화폐 가치와 연동돼서 실물 결제가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까지 다양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는 게 바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인데요. 해당 법안을 통해 디지털 자산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또 발행과 유통은 어떻게 할지 법으로 정의를 내린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가 됐죠. 민주당 선관위 산하에 있던 디지털 자산 위원회는 향후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신설된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정책실장의 이력 때문입니다.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선임된 김용범 신임실장은 민간 블록체인 업계에서 활동한 바가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가상자산 육성 공약과 맞물려서 김용범 실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런 정책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하죠. 또 주식시장 대비 투자자들의 보호장치가 미비한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제라며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게 된다면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만큼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7,5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시장의 규모가 이번 달 기준으로 약 2조 5천억 달러로 4년여 만에 3배 넘게 증가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팽창의 분위기 속에 이번 법안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 향후 정책 방향성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 경주마 시간 주제는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법제화가 시작된다.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보유, 외국인 투자 허용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죠. 현재 디지털 경제금융원장을 맡고 계신 정유신 지금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새 정부가 이렇게 출범을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중에 교수님이 가장 좀 눈여겨서 보시는 정책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아직 법안 단계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공통적인 것들 갖다 보게 되면 업무가 보다 다양화되고 명확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거래소, 그러니까 이제 중개 업무, 또 뭐 지갑 업무, 보관 업무 이렇게 되게 세 개 정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법안에 따른 차이는 있는데 뭐 9개 또는 뭐 12개 굉장히 다양화됐고요. 기준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점, 이걸 이제 꼽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 자산 위원회, 뭐 디자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를 이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할 경우에는 이제 이 디지털 자산 그 업에 관련해서는 육성 정책을 여기서 직접 이제 그 안건들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좀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해상충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특히 이제 거래소, 우리 그 뭐 워낙 그 대표적인 5개 이제 원화 거래소가 있거든요. 원화 거래소에서 뭐 이제 그 상장할 때 또 상장 공시 이런 부분들을 직접 거래소에서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제 거래소 이익하고 투자자 이익 이런 부분이 상충될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의 법정 협회를 이제 설립을 해서 그쪽으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갖다 이제 완화 내지는 해소할 수 있게 한 좀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당이 가상자산 시장에도 레버리지 거래 허용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레버리지 거래 허용, 가상자산 시장에 무엇을 함의하는 건지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주식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 신용거래 있잖아요, 주식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처럼 일종의 이제 법안에 따라 이것도 표현이 좀 틀리긴 합니다. 근데 신용거래를 허용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좀 들어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뭐 신용거래, 경우에 따라서 뭐 대여 업무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 이제 신용거래죠. 그래서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되겠고 목적은 뭐 당연히 이제 시장 활성화가 목적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 범위는 아직은 이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향후에 이제 뭐 시행령 또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자산위원회 이런 데서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새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금융시장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전에는 그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수단으로서만 쓰였는데 이제는 이제 점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시장에 들어와서 송금 또는 결제로 쓰이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그 국가 간의 수출입 보통 온라인 수출입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직구 뭐 역직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결제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는 그냥 단순한 무슨 그 가상자산 거래 수단이 아니고 확실하게 결제 수단, 특히 이제 결제 혁신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제 그 은행 시스템을 통한 뭐 국제 간 거래할 때는 보통 스위프트라는 어떤 은행 통신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었는데 이게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혁신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원화 쪽을 만들지 않고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만 쓸 경우에는 이미 뭐 그런 현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캐피탈 플라이 자본 유출이 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듦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통화 주권을 지킬 수가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블록체인 기반화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시간이라든지 시간도 굉장히 단축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수수료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 쪽에서 만약에 이제 그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쓰게 되면 저희가 강점이 있는 그 분야가 있잖아요. 예컨대 뭐 국내 전자상거래라든지 또 K 콘텐츠 뭐 이런 부분들이 외국하고 거래할 때 우리가 유리한 산업이나 분야에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당연히 이제 원화 쪽이 강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쓰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 쪽에 이제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환시장으로 왜냐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그런 분야에서는 원화 수요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환시장의 안정이나 이런 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STO 토큰 증권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른바 조각 투자라고도 불리는 STO, 미술품, 국채 등에 투자하는 토큰 증권도 교수님은 좀 법제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21대 국회 때는 사실상 뭐 여야 간에 쟁점이 특별히 없어서 제가 이제 그때 사회도 같이 양쪽 이렇게 모시고 했었는데 뭐 통과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뭐 국회 뭐 여러 가지 뭐 아시지만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연기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디지털 자산 2단계 기본법 2단계죠. 작년에 한 것은 이제 1단계 이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고 2단계 산업 육성에 관한 법이 통과될 때 같이 통과되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시장의 기대고요. 이건 뭐 새로 법안을 갖다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자본시장법하고 전자증권법, 그러니까 그 전자적인 어떤 그런 처리를 하는 거에서 전자증권법이 있는데 이런 쪽에 개정안을 갖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통과가 돼야 토큰 증권법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수평 분권화된 기존의 우리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하고 이때까지 좀 버티컬 수직적으로 이렇게 효율성을 더 추구해왔던 기존의 어떤 그런 시스템과를 같이 연결하는 하나의 그 새로운 융합된 어떤 하나의 신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존의 증권 자본시장하고 새로운 토큰 시장이 잘 융합돼서 새로운 상품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돼야 사실은 좀 더 자본시장도 확장이 되고 금융시장도 좀 다양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자산 도입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과제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교수님이 좀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아직 통합 법안이 나온 건 아니어서 근데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전하고는 다르게 이제 이쪽 시장을 이제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 업계에서 바라거나 또 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좀 인제 이게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글로벌 시장하고 좀 차이가 좀 많이 시차가 좀 났기 때문에 좀 서둘러 주십사 하는 게 인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인제 지금 하반기가 인제 곧 시작이 됩니다마는 하반기부터 인제 법인들 기관 투자자죠. 기관 투자자가 인제 가상 자산 시장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어떤 그런 참여 방안을 인제 발표를 당국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인제 금융 회사들이 좀 맨 마지막에 고려하는 걸로 좀 돼 있어요. 근데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주시장에서도 봤듯이 개인만의 또 어떤 투자 시장으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인제 좀 문제가 있거나 변동성이 너무 커 가지고 불안해지거나 이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법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면 금융회사들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금융회사들은 비교적 인제 안정적인 그리고 또 대규모로 들어오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가상자산 시장이 인제 실질적으로 상품하고 연결해서 만들어지려면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 원래 기초 자산을 갖다가 수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탁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업무에도 있지만 이런 쪽에서 보관 수탁을 하려면 금융회사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그런 법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맨 마지막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런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상당히 지연되거나 좀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법인들 단계 하는 쪽에 금융회사들이 좀 빨리 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해외에서는 사실상 가상자산 현물 ETF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저희가 도입을 준비를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슈들이라든지 것들이 제기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으로 해서 보다 더 가상자산 시장이 좀 빨리 개화되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글로벌라이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정유신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에서도 두 분과 함께 이슈에 따른 국내 디지털 자산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죠. 자, 먼저 장시영 차장님, 일단 국내 시장에서 좀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페이코인을 발행한 다날이 이달 초 대비해서 대략 한 30% 가까이 좀 급등을 한 상황이고 카카오페이도 어제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원화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 이후에 사실은 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갤럭시아 모니터리라든지 아톤, 핑거 관련 종목들도 NFT라든지 STO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장중에서 우상향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 같은 종목들도 사실 하나투자증권은 증권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미리 좀 올랐던 경향도 있지만 네. 하나투자증권도 분류하자면 사실은 이쪽으로 좀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같이 좀 상승을 했고 우리 기술 투자도 한 달간 대략 20% 넘게 좀 상승을 하면서 이쪽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이런 종목들이 사실 대표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조금씩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에 사실 대장주는 어찌됐든 카카오페이가 가장 대장주인 것 같고 시장에서 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핫하게 주가를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암호화폐를 기초로 하는 ETF도 추진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ETF를 투자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까요? 도현정 부장님. 네, 국내에서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직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ETF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가상 자산 관련주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투자하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국내나 해외 거래소에서 직접 가상 자산을 이제 거래하시면 되는 거고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가상 자산 ETF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내 이제 투자 자산 운용사들이 가상 자산을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ETF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ETF에 만약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직접 투자보다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위험한 게 해킹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킹이나 아니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간접 이제 ETF 투자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증권 계좌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종목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 ETF는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0.2%에서 25%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나오기 위해서 수익률을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직접 투자랑 네. 간접 투자인데 크게 차이는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는 그닥 이제 차이는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250만 원 정도를 공제한 후에 그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있다. 또 하나는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ETF에 투자를 하시면 이런 이제 부가적인 소득은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주에 투자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상자산 투자와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책, 주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은 결국에는 미래의 실적을 땡겨서 미래의 가치를 땡겨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 그리고 옥석 가리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지금 테마주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과 과정에 따라서 진행 여부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단 테마주로 움직일 때는 이제 강한 주식을 매매 차원에서는 이제 따라가는 뭐 매매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향후에 옥석 가리기 되면서 찐수혜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잘 살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투자 시 그리고 간접 투자 시 수익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부분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보면 사실 최근에 위메이드가 2차 상패 악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바가 또 가상자산 시장에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차장님이 좀 풀어주실까요? 일단 뭐 2월에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고 3월 4일에 공시를 하면서 뭐 당시에 이제 가격이 40% 이상 좀 급락을 하는 상황이 좀 벌어졌었고 네. 위믹스 상패가 결정된 이후에 6월에 이제 결정된 이후에 위메이드 주가 역시도 17% 이상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위메이드 지분을 보유한 운용사들도 손실이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P2E 생태계가 확장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내에서는 위메이드가 가장 선도적인 부분으로 좀 앞서 나갔었는데 블록체인 게임하고 게임 플랫폼을 연동시키는 이런 어떤 사업 영역권들이 제동이 걸렸다라고 좀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위메이드 주가가 얼마 전에 이제 이 관련해서 급등을 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매물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이제 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손실이 거의 다 좀 많이 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회사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여러 가지 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위믹스는 해외에서는 좀 거래가 됩니다. 해외에서 거래가 되지만 거래량 자체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거랑은 좀 전혀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살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주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위맥스 플랫폼의 온보딩 계획을 세워놨던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차질이 생겼던 게 주가의 급락으로 이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믹스 관련된 사태가 해소돼야지만이 위메이드는 다시 관련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OX 게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쪽이 수혜가 된다고 해서 이게 긍정적으로 잘 풀릴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섣부르게 선제적인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다 풀리고 나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중간중간에 뭐 단기적으로 사실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가를 매매 관점으로는 접근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상황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선제적인 투자는 조금은 자제하시는 게 어떻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위메이드 투자 전략까지 좀 제시를 해주신 가운데 지금 가상화폐 상용화 활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앞서 뭐 교수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것이 왜 중요한지도 좀 짚어주시죠.
그 증권 방송에서 이렇게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이 왔네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근데 가상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공부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조금 미리 공부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100만 원 하던 게 내일 50만 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날 또 150만 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죠. 투자하기도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변동성을 줄이고 특정 자산의 가치에 1대1로 고정, 패깅을 시켜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암호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선 는 방법으로는 법정화폐 또는 암호화폐 또는 그냥 무담보로 이렇게 그 자산의 가치를 잡아서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정화폐 즉 달러나 유로화 같은 뭐 곧 원화로도 발행될 수도 있는데요. 담보로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로는 첫 번째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을 팔았을 때 그것을 바로 뭐 원화나 달러로 이렇게 인출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계속 두면 이제 다음 투자의 변동성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해외 송금이나 결제에 이용되어서 이게 그 법정화폐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싸게 이렇게 결제나 이 송금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디파이 서비스 이게 즉 금융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대출이나 예치, 수합 등에 이제 쓰여지는데 다양한 금융 그 활동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스테이블의 반대, 그냥 스테이블 안정적인 가상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마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자리를 잡아갈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자리 잡아가는데 어떤 종목들이 이제 주요 그 종목이 될지 그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 결제 플랫폼입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토스 이미 수만 명에 달하는 그 막대한 사용자, 유저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강력한 결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들 플랫폼을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기존의 현금처럼 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게 대중화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제 수수료나 아니면 연계 서비스 추가적으로 굉장히 비즈니스의 기회가 굉장히 크게 도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디파이, 그러니까 뭐 간편한 송금이나 아니면 소액 대출, 뭐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플랫폼 결제 기업들한테는 큰 이제 기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걸 또한 이제 은행권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금융 서비스를 만약에 이제 그쪽에서 하게 되면 은행권은 피해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국한시키거나 아니면 은행과 비은행이 연계해서 협력한 형태로 이렇게 발행하는 것을 법제화시키게 된다면 은행도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행 지금 컨소시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단순히 무슨 이제 코인 발행을 넘어서서 안정적으로 이 암호화폐의 시스템을 구동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이제 인프라를 가진 뭐 컴투스 홀딩스나 뭐 아까 언급해주신 위메이드 그리고 네오이즈 홀딩스 뭐 등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도 뭐 그런 수혜 기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외에 상장 기업으로 코인을 이제 발행하고 있는 뭐 IT센 글로벌이나 다날도 마찬가지로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뭐 비상장 주식으로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있죠. 그래서 두나무가 지금 장외도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뭐 하나투자증권이나 뭐 이런 이제 기업들도 좀 주목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도 만연한데요. 사실 지난 정권에서는 STO 법제화 된다 하다가 뭐 지금 없던 말이 돼버리고 사실 많은 분들도 좀 지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다를지 궁금하고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릅니까? 뭐 하반기 정도, 어쨌든 국회 계류 중이기는 합니다만, 뭐 하반기 중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검토가 있다고 한다면, 뭐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만약 된다고 했었을 때는 투자 자산에 대한 어떤 확장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접근하기 힘들었던 뭐 빌딩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수백 수천억이 들어가는 어떤 자본금이 좀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쪼개서 내가 일부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법제화된다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법제화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실물 자산 기반의 어떤 STO가 가장 먼저 제도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초기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발행하는 주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STO 플랫폼들은 각각의 증권사들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지주 추진을 하고 있고요. KB증권이라든지 뭐 NH투자증권, 뭐 카카오페이 증권 등 이런 증권회사들이 플랫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도 좀 잘 유념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갑이라든지 뭐 DID 이쪽 관련된 부분은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든지 아톤이라든지 핑거 같은 종목들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액 투자 규제에 대한 어떤 완화 기대도 있는데 뭐 부동산에서 사실은 1인당 투자 한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STO에서는 굉장히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쪼개서 판매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가 되다 보면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향후에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시장이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의 어떤 저변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가격 형성 메커니즘이 안정화된다라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만약 생겨났었다고 한다면 STO가 생겨난다고 했었을 때는 초기에 시장을 좀 진입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건물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STO 발행증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초기에 진입을 해서 먼저 좀 사놓으시면 크게 좀 수익률을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안이 법제화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언제 된다라고 확정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게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관련 종목들은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증권주들 그리고 아톤이라든지 핑거 그다음에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든지 갤럭시아 SM 그리고 미술품 IP 기반의 어떤 STO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는 소울옥션이라든지 관련 종목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엔터주들의 어떤 NFT라든지 게임주들의 NFT를 이제는 STO 증권화로 좀 변환시키는 부분들도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엔터주들도 사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IP가 많은 하이브 같은 종목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핵심 수혜주 화면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봤는데, 자, 도현정 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종목 가장 좀 핵심적인 종목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 이제 뭐 직접적인 수혜 이런 것들을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지금 대장주로 말씀대로 치고 나가긴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또 부정적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거 없을 거다. 이런 코멘트들도 외사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가상자산 관련해서 지금 만약에 주식을 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강한 대장주 그리고 뭐 상한가 간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 안에서 좀 플레이를 하시면 좀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다날 상한가 같죠? 네, 다날 상한가 갔고요. 카카오페이도 상한가 간 적 있고 한국 네. 정보인증, 뭐
KCT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좋은 것 같고 IT센 글로벌도 좋은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가상자산이 붙어 있는 조금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강한 이제 주가 이제 탄력성이 있는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들을 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네,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연관성이 있는지 좀 각 기업별로 좀 공부를 해보시고 여러분들 좀 시세가 나는 종목들 선별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현명해 보이는 전략 같습니다. 장시중 차장님은 쫙 종목을 나열해 주시긴 했는데 탑픽 종목 제시해 주신다면요. 탑픽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도 이제 부장님과 좀 비슷한 생각인데 네네. 아직은 테마성의 어떤 종목입니다. 갈 길이 좀 먼 상황이고 그래서 탑픽이라고 좀 찍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대장주는 사실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페이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카카오페이요?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어떤 나열해드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계속 좀 매매를 하고 추적 관찰을 하시다가 법제화가 되는 어떤 긍정적인 뉴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왔을 때 좀 비중을 실으셔도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는 STO 관련주는 그냥 매매 관점으로 보시고 STO 증권이 발행됐었을 때 그 실물 STO 증권을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초창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뭐 현금 마련을 좀 해두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STO가 실제로 발행이 됐었을 때 유망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는 할 수가 없었는데 그걸 쪼개서 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실물 STO를 투자하는 그런 생각들도 지금부터는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놓으시고 공부를 해놓으셔야지 가능하니까 그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주보다는 직접 투자하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를 사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쪼개서 사시면 되잖아요. 차장님은 늘 그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반도체는 절대 같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속 게임이 연일 펼쳐지면서 순환매가 빠르게 형성되는데 내일장 전략 도현정 부장님 먼저 제시해 주실까요? 저는 요즘 시장을 오픈북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와, 네, 너무 적절해요. 그렇죠. 예. 근데 오픈북 테스트 시험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요. 이게 예, 오히려 이게 이제 좀 레벨이 높죠. 더 좋은 답안지를 내야지 이게 점수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게다가 이제 지수가 어느덧 2,86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초기 허니문이다 급격히 올라온 만큼 이제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이제 시장에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시면 일단 상법 개정이 좀 일정이 지연이 되고 또 내용 이제 의안 제안이 내용이 조금 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지주사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고 또 이번 정권에서는 전기 요금을 뭐 동결시킨다, 이제 인하한다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오니까 또 사실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가 크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감을 가졌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긋난 내용이 나오면 이제 하락을 이제 보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말씀 주신 대로 한쪽이 밀리면 한쪽이 오르는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이게 쉽게 지금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주식을 들고 가시면서 좀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한국 시장의 지금 매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상법 개정 오늘 조금 뭐 기대 못 미치는 그런 뭐 제한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일정이 미뤄졌다 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앞으로 보완해 가면서 이게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정부라고 하니까 의견을 청취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 염두하셔서 이렇게 쉽게 그냥 이런 뉴스 나왔다고 이제 뭐 매도하시거나 뛰어내리시거나 그러지 말고 이제 관찰을 하시면서 정책이 어떻게 가나 그러면 빠진 거는 기회가 됩니다. 하락은.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시중 차장님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뭐 외국인 수급이 환율에 맞춰서 좀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월부터 사실은 대기 자금이 많았었는데 뭐 정치적인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매도 위주로 사실은 들고 나간 어떤 수급이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4월 정도까지 어떤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였다고 한다면 사실 대선 직전과 이후로부터는 꾸준하게 외국인들의 어떤 대량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관들이
미리 사놨던 주식들을 외국인들이 좀 받아가고 또 기관들이 사지 않았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빈집성의 어떤 수급을 외국인들이 좀 털어내면서 주가를 좀 급등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이 가는 쪽으로 좀 따라 붙어야 된다고 봐요. 시장이 네. 흘러가는 대로 아침장에 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런 종목들이 수급이 붙는다고 했었을 때는 그 종목 위주로 일단 좀 따라 붙으시면서 시장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쫓아가야지 수익률을 좀 챙기실 수가 있지 마냥 내 종목이 지금 사놨는데 올라가겠지 하고 했었을 때는 사실 늦거든요. 그래서 다 올라가서 쫓아가기보다는 아침에 거래가 좀 많이 붙고 수급이 붙는 업종이나 종목을 위주로 먼저 선별해서 매매를 좀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시장이 이제는 주도주가 나오고 그때부터 사실은 재편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이나 업종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때 사실은 바이오놀드라고 투자를 하시는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삼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도현정보장 장시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